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산불이 있죠. 한 1, 2년쯤 지나면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큰 규모의 산불이 생기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매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흔해요.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되게 무서워지는데 심지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가파이어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나라만의 문제일까? 전 세계적인 문제일까?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재난으로 등재된 1월 LA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 메가파이어들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콕콕! LA 산불에 대해서 정말 보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 어떤 또 다른 산불이 일어났던 것들을 봤을 때 아마 비교적으로 해외에서 일어난 산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LA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LA를 생각해보면 할리우드를 생각하거나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큰 도시예요. 크기도 크고 사람도 많고 경제적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서울의 인구를 봤을 때 서울이라는 행정구만 보면 그 규모가 안 보이죠.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라든지 경기권이나 인천이나 이런 전체적인 메가시티의 규모를 봐야지 실제로 그게 어떤 무게인지를 알 수 있는데 LA도 비슷한 거예요. LA 카운티만 보면 380만 명만 살고 있지만 LA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둔 전체 지역을 봤을 때는 1,800만 명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임팩트가 있는 게 미국에서도 가장 왕래가 많은 항구 도시예요. 990만 TEU가 있대요. TEU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몇 개까지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왕래가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진짜 규모가 커요. 그래서 LA 포트에서 자기네들 이름을 공식적으로 상표를 낸 게 있는데 America's Port라고 말하죠. 그거를 아예 등록을 했어요. 그걸 등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동양과 무역을 하는 혹은 남미와 무역을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서쪽 항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LA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매체 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가 총생산 중에서 LA가 담당하는 비중이 나타날 정도예요. 2023년 기준으로 그 통계를 얘기하면은 미국 GDP 중에서 2.87% 정도가 로스앤젤레스가 만들어준 정도예요. 한 도시가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는 게 많지가 않은데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1월 초부터 산불이 나고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LA에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었겠죠. 이런 산불들이 진짜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확산이 됐던 거예요. 다행히 2월 초에 100% 통제가 된 상태다라고 발표가 나긴 했어요. 끝났다는 건 아니고 이게 확산이 더 되진 않는다라는 기준이 됐던 게 2월 초였던 거예요. 1월에 발생한 LA 산불들의 어떤 시작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좀 확산하는 데 이유들이 있었죠. 정말 사람들이 대응을 하기에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갔다는 건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는 퍼지는 거는 바람이 불면서 옆에 있는 지역들로 확산됐는데 그것도 이제 통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규모가 커졌던 거래요. 그래서 피해 규모를 봤을 때 한 3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불탄 지역의 면적을 봤을 때 150제곱킬로미터로 그게 한 안산시 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해 규모만 얘기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회사가 조사해가지고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피해 규모가 한 52에서 1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근데 건물만 따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건데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이제 영업을 못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의 또 피해 규모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카트리나 태풍이 그 루이지애나 쪽을 쳤을 때보다 큰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미국 역대급 수준이고 375에서 412
2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이 있는 건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의 산불들이 그동안 있기도 했고요. 확산한 지역의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국립공원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National Park Service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에서 만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원이나 산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산불 관련된 통계가 많은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산불들 중에서 한 85에서 95% 정도가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디 뭐 등산했다가 아니면 불 피웠다가 담배 피웠다가 해서 부주의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들이 집중 발구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산불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확산이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대요. 한 2배속 이상이에요. 제어하기가 그만큼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으면 통제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그 물을 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어떤 지역에 수분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느냐 도 중요하고, 이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을 봤을 때 심각하게 수자원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점점 이렇게 악화되어 가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 태평양에서 증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비로 내리는 물들도 있지만은 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으로 쓰고 있는 많은 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라 산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에라 네바다라는 이 산맥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쓰는 게 수자원의 원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설량이 줄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캘리포니아가 길쭉하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이랑 남쪽도 둘 다 산맥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그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적설량이 위쪽에서는 조금 덜 없어지는 편이지만 남쪽에서는 거의 다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사실상 캘리포니아 남쪽이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 얘기예요. LA 근처에 모하비라는 사막이 있는데, 이 모하비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사막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 점점 그 밖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건 시에라 네바다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없어지는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직전에 이 지역의 땅속에 있는 수분은 역사적인 기록 대비해서 2%밖에 달하지 못했던 수준이에요. 정말 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을 어떻게 끌어오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불이 퍼지면서 너무 건조하니까 너무 쉽게 계속 확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물 부족이 사실 이 산불이 확산이 돼가지고 메가 산불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캘리포니아, LA 지역만 이럴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다른 지역들도 당연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수자원 부족 상태에 있다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물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고 있으면 산불의 위험이 다른 지역에서 또 발생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후적인 요소가 있고 물의 부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메가 파이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 산불만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산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 파이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산불이 아닌 메가 산불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요거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요거는 산불이고 요거는 메가 산불이고 이런 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우리는 재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면 메가 산불이다 하고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몇 가지 조건들은 있대요. 보통 규모의 조건이 있고요, 산불의 임팩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실향인이 발생되느냐 아니냐 이런 요소들을 주로 두고 나라들이 뭐가 메가 산불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편이에요.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 불타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임팩트에 있어서 날씨를 바꿀 정도예요.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넘어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산불이 굉장히 많아져서 온도도 바뀌고 수증기의 상태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날씨들까지 다 바뀌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것 같고요. 실향이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이 세 가지 위주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메가 산불들이 2010년대에도 있었고 1980년대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당연히 규모가 큰 산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 산불, 메가 파이어라는 단어, 불어로는 메가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보도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 시대 때부터인 거예요. 2010년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막 이런 지역에 메가 산불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호주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 남한 크기 정도의 땅이 호주에서 아예 불타서 없어졌어요. 텍사스에서도 2024년에 스모크하우스 크릭 파이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서울 절반 정도의 면적이 불타서 없어졌고, 브라질에서 2023년에는 산불이 너무 많아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원래 산불 발생률보다 900% 이상으로 발생률이 올라갔어요. 그때 브라질에서 불타서 없어진 면적이 한국의 1.5배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큰 산불들이 매년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있는 지역에 수자원 혹은 물의 여부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면서 원래 산불이 될 것이 갑자기 규모가 확산이 되는 거를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물의 여부가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기후적으로 어떤 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그걸 다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좀 쉬운 예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열이 바다에서 저장이 됩니다. 바다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류랑 해류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주변의 동양권, 미국이나 북미 서쪽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바다는 어딜까요? 바로 태평양이죠. 원래 물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층이 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고 만지면 그냥 수면만 보일 텐데 그걸 들어가다 보면 물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쵸? 점점 차가워지는데 바람이 불면서 돌기 시작을 하죠. 뭐 태풍이 올까 말까라고 보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TV로 보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점점 그게 빨라지고 집중이 되면서 갑자기 태풍이 필리핀에 찾아온다라는 그 보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그러면 강풍이 돼가지고 계속 돌면 태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바다에 영향을 끼쳐요. 물을 조금 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목욕탕이나 아니면 뭐 수영장에 가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저어보시면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이죠.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점점 빠르게 해보시면 수용돌이 생기잖아요. 수용돌이 생기면 가운데 있는 물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물이 내려가요. 근데 물이 내려가려면 공간이 좀 비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랫물이 올라오는데 수면도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물이 물 안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돌고 있어요. 수면에 있는 물이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물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에는 원래 위에 있는 온도층이 있죠. 위에 있는 온도층이 따뜻해요. 왜냐면 태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열이 여기서 쌓이겠죠. 근데 물을 한번 저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따뜻한 물이 내려가고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원래 수면에 있는 따뜻한 물이 증발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물이 그대로라면 계속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수증기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비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진짜 큰 규모로 태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엘니뇨랑
라니냐 현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니뇨랑 라니냐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위치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태평양의 서쪽을 더 많이 저어주기 때문에 동양인 서쪽이 건조해지는 거고요. 태평양의 동쪽을 안 저어줬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그대로 증발을 해서 동쪽에 비로 내리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니냐는 반대로 태평양의 동쪽, 즉 북미 지역에서 물을 많이 저어주니까 건조해지고 태평양 서쪽에서는 바람이 덜 부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더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원래 태평양에 있는 기후적인 현상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양극화의 현상 자체가 그 폭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얼마나 건조하고 다른 쪽에 얼마나 비가 내리느냐 훨씬 더 심각하게 첨예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현상이 LA 산불이랑 아무런 현상이 없다고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영향이 커요. 왜요? 우리가 최근에 쭉 엘니뇨였어요. 쭉 엘니뇨였으니까 한국은 좀 건조하고 캘리포니아 쪽에 되게 비가 많이 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동양 쪽으로 많이 왔었으니까. 그런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12월 때부터 그 바람의 위치가 많이 바뀐 거예요. 시기적으로 12월 때부터 갑자기 라니냐가 되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더 물이 공급이 안 되겠죠.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면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흘러내려올 수 있는 물도 없지, 내릴 비도 없어지니까 정말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기후가 점점 달라지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한쪽 지역, 그냥 태평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기후 시스템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혹은 사람들 때문에 부주의해가지고 산불을 일으켰는데 그게 점점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점점 퍼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가 산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메가파이어의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기가파이어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산불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산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난 규모로 확산이 돼서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메가 산불이 되는 게 물의 여부와 아주 많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를 앞으로 그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만 수자원 부족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수자원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수자원 부족 국가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국가가 아닌데도 지역적으로 수자원 부족이 발생하니까 캐나다, 브라질, 포르투갈 막 이런 나라들 다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지역들도 있고 강우량 패턴이 달라지니까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물이 생기는 지역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대한민국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에 속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땅의 60% 가까이가 산림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나? 연구를 어떤 거 필요할까? 제어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 건지 미리 대비를 하려면 그거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찾아보고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산불은 원래 생기는 거지만 점점 더 메가 산불로 확산이 되고 우리가 산불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물의 여부에 달린 건데 이 물의 여부가 점점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점점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싼 에너지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나중에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 메가 산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불이나 메가 산불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요.